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What's New in Swift 4 세션을 맡은 김영우라고 하고요. 네, 저는 뭐라도 좀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뭐 ARKit이나 메탈이나 이런 기술에 대한 경험도 없고 좀 한 1년 동안 그렇게 재밌는 기술적인 경험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도 하려면 이런 언어적인 결과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네, 급하게 공부를 하고 하게 된 세션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What's New Swift 4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일단 스위프트 3에서는 뭐가 바뀌었는지 좀 알아야겠죠. 근데 스위프트 3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좀 알려면 스위프트 2가 뭐가 바뀌었는지 좀 알아야겠죠. 그리고 스위프트 2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스위프트 1.2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좀 알아야 어떤 흐름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정말 핵심적인 것만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스위프트 1.2에서 바뀌었던 건 지금은 믿을 수 없지만 스위프트가 1이 처음 나왔을 때는 if 렛문이 이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조건을 넣을 수 없었죠. 예, 근데 그게 스위프트 1.2에서 한 번에 여러 가지의 렛을 바인딩을 처리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예, 이게 2.0으로 써있는데 1.1, 네, 1.2예요. 그리고 스위프트 2에서 가드문이 생겼어요. 지금도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쓰고 있는데 이게 또 스위프트 2에서 생긴 거고, 그 익스텐션에서 프로토콜을 구현하잖아요.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코딩을 하죠. 뭐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나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를 그 메인 클래스 자체에서 구현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익스텐션을 만들어서 구현을 하잖아요. 그게 좀 간지나는 개발자의 길인데, 이런 것도 스위프트 2에서 생겼어요. 그리고 그 커스텀한 에러 타입을 정의하고 그 do try catch를 하는 패턴도 스위프트 2에서 나왔고요. 그러면 스위프트 3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스위프트 3에서는 크게 언어적인 변화는 없었는데 대부분 다 네이밍에 대한 변화예요. 네이밍을 간소화하는데 스위프트 3는 되게 어떤 그 중점을 뒀죠. 그 오브젝티브-C가 굉장히 장황한 메소드 호출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소화하는 데 많이 중점을 뒀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이너머레이션이 다 소문자로 쓰도록 바뀐 것도 스위프트 3에서 있었던 겁니다. 대충 살펴봤고요. 이렇게 보면 참 스위프트 1, 1.2, 3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되게 간단하죠. 저도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진짜 스위프트 4에서 새로 나온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가장 쉬운 것부터 보면 멀티라인 스트링 리터럴이라고 이 파이썬 같은 데서 많이 있는 거죠. 그 트리플 쿼테이션을 쓰면 여러 줄의 문자열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는 안 되던 기능인데 스위프트 3에서 새로 생겼고요. 근데 그러니까 따옴표를 3개 써도 한 줄에 정의하는 건 불가능해요. 예. 그리고 여기 역슬래시를 넣으면 나눠서 쓰더라도 한 줄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근데 만약 이렇게 하면 인덴테이션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애매모호한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엄격한 정의가 있는데 닫히는 따옴표 3개의 위치를 따라요. 그러니까 닫히는 따옴표 3개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건 인덴테이션이 됐다고 판단하고요. 그것과 똑같이 맞춰져 있으면 인덴테이션이 안 됐다고 판단합니다. 여기 있는 예제 코드처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따옴표랑 1, 2, 3이랑 그 열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덴테이션이 전혀 없는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개의 따옴표보다 글자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예. 좀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이게 스위프트4에서 새로 생긴 멀티라인 리터럴 기능이고요. 문자열도 바뀐 것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문자열이 스위프트2에서는 컬렉션 타입이었는데 스위프트3에서 컬렉션이 아니었어요. 근데 스위프트4에서 다시 컬렉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면 스위프트3에서 무조건 캐릭터스 카운트를 해야 됐죠. 캐릭터스를 꼭 참조를 해야 됐는데 스위프트4에선 그냥 바로 카운트를 호출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for-in 문을 써서 이터레이션을 그냥 바로 돌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다시 컬렉션 타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세 번째 있는 예처럼 count, is empty, drop first, reverse 같이 이건 다 문자열에 있는 메소드가 아니고 컬렉션 타입에 있는 메소드거든요. 그것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좀 더 그냥 그 시퀀스나 컬렉션 타입의 프로토콜을 그대로 따르게 문자열이 바뀐 거니까 좋은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왜 스위프트3에서 컬렉션을 뺐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시 컬렉션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건 뭐 버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모지에 대한 그 글자 수를 제대로 판단을 못했거든요. 스위프트3에서는. 스위프트4에서는 이모지를 다 각각 하나의 한 글자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버그를 고쳤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거 좀 내부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서브 스트링이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서브 스트링이랑 스트링은 둘 다 스트링 프로토콜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스트링이라고 쓰는 거는 스트링 프로토콜의 구현체를 쓴다고 보는 게 더 맞는데요. 여기 이게 실제로 애플 스위프트 소스 코드의 이제 부분을 따온 건데, 스트링은 스트링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서브스크립트를 하면 스트링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서브 스트링 타입을 돌려줘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문자열을 저희가 서브스크립트에서 문자열을 자르면 잘라서 받은 거는 문자열 타입이 아니고 엄밀히 따져보면 서브 스트링 타입입니다. 여기 예제 코드에서도 서브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근데 서브 스트링이랑 스트링은 둘 다 스트링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때문에 그냥 문자열처럼 거의 쓸 수 있어요. 문자열을 살 수 있는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서브 스트링이라는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서브 스트링을 다시 스트링으로 바꾸는 것도 뭐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프라이빗인데요. 프라이빗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스위프트 이제 3에서 파일 프라이빗이 나왔잖아요. 파일 프라이빗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스위프트 4에서 바뀐 부분은 스위프트 3에서는 이러한 코드가 컴파일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클래스에서 프라이빗을 선언을 해놓고 익스텐션에서 그 프라이빗 변수를 접근하면 스위프트 3에서는 컴파일이 안 됐죠. 예. 그래서 꼭 파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줘야 됐었죠. 근데 스위프트 4에선 컴파일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애플도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애플이 스위프트 3를 하면서 좀 익스텐션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밀었잖아요. 프로토콜 기반으로 개발을 하게끔. 그러니까 익스텐션을 많이 쓰게끔 굉장히 권장을 했는데, 그래서 익스텐션에서 프라이빗 변수 접근을 하려면 컴파일 에러가 나니까 다 파일 프라이빗을 쓰게 됐죠. 그래서 사실상 파일 프라이빗이 프라이빗 역할을 하게 돼버렸어요. 스위프트 3에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엄밀히 말하면 프라이빗과 파일 프라이빗은 차이가 있죠. 프라이빗은 익스텐션에 접근 못하는 변수였고 파일 프라이빗은 익스텐션에선 접근 가능한 프라이빗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그렇게 개발자한테 유의미한 구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애플도 이걸 수정해서 스위프트 4에서는 프라이빗은 같은 소스 파일에 있는 익스텐션에서는 프라이빗 필드에 접근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스위프트 4로 리팩토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파일 프라이빗을 선언한 거의 모든 변수를 다시 프라이빗으로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럼 파일 프라이빗은 어떻게 되느냐? 파일 프라이빗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냥 스위프트 3에 있는 기능 그대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능 자체가
그 스위프트 3에서 저희가 억지로 써야 했던 문제가 아니면 사실 거의 쓸 일이 없다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일 프라이빗을 선언을 하면 같은 파일에 있을 경우엔 프라이빗이라도 접근이 가능하다. 뭐 이런 기능인데 사실 개발자들이 전통적으로 뭐 프라이빗, 퍼블릭, 프로텍티드에 익숙한데 이러한 개념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왜 쓰는 거지? 뭐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약간 오히려 배드 코드 스멜에 가깝지 않나? 이러한 식의 코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파일 프라이빗은 여전히 있고요. 그 스위프트 3에서는 사실상 프라이빗이 예전의 파일 프라이빗을 다시 정상적으로 대체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 패스라는 기능이 스위프트 4에 새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키 패스를 설명하려고 일단 뭐 person이라는 스트럭처랑 book이라는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것을 키 패스를 이용하면 그 스트럭처의 프로퍼티를 이렇게 동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book의 타이틀을 book.title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브스크립트 하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이것을 이제 키 패스를 넘겨서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그러니까 역슬래시 book 타이틀 이런 식으로 키 패스에 접근을 하는데 역슬래시 primary author name과 같이 그 primary author는 이렇게 컴퓨티드 되는 프로퍼티잖아요. 이런 것들도 키 패스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여기 키 패스 두 번째 있는 예제는 키 패스 자체를 동적으로 어펜딩해서 새로운 키 패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런 기능도 되고. 근데 사실 키 패스를 저희가 잘 안 쓰게 된 이유가 키 패스는 KVO를 써야 이제 쓰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KVO의 예를 잠깐 보자면 이런 차일드 객체가 있고 그 age라는 변수를 다이나믹으로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 celebrate birthday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제 age가 1로 올라가는데 이게 KVO 기능을 이용하면 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고 클래스 인스턴스에 옵저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의 값이 바뀌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키의 값이 바뀌었는지를 볼 때 넘기는 유진 옵저브의 첫 번째 파라미터가 그 키 패스가 되죠. 역슬래시 .age라는 이게 KVO고요. 그러니까 키 밸류를 옵저빙하는 기능이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celebrate birthday를 호출하면 그 순간 그 옵저브되어 있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예. 이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고 요즘 유행하는 리액티브 뭐 프로그래밍은 대부분 KVO를 써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KVO와 비슷한 것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든지 뭐 리액티브 코코아 자체가 KVO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iOS 개발을 할 때 KVO를 잘 안 쓰게 돼요. 저도 특히 약간 너무 동적인 기능이라 잘 안 쓰게 돼서 KVO를 잘 안 쓰니까 키패스를 쓸 일도 좀 없는 편인데요. 이왕 이렇게 이제 키패스를 통해서 굉장히 타입 세이프하게 만들어 줬으니까 조금씩 이러한 기능을 써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키패스를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오브젝티브 C에 있는 건데 for key pass라는 파라미터가 있죠. 저기에 문자열을 넘겼어요. 문자열로 그 네스티드 객체에 대한 문자열도 넘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스위프트 2에서도 문자열로 넘겼죠. 사실 이제 이렇게 좀 개발자라면 약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문자열로 넘기면 되게 좀 이렇게 몸서리가 쳐지기 마련인데 이제 스위프트 3에서는 키 패스라는 이제 키워드를 만들어서 그나마 타입 체킹을 할 수 있게 이제 바꾸었는데 이제 스위프트 4에서는 아예 새로운 키 패스 타입을 만들 수 있게 바뀐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은 existential이라는 건데요. 저도 이거는 사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게 좀 철학 쪽에서 나온 용어인데
그 실존주의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existential. existential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두 개 만들었는데 saveable이라는 프로토콜이랑 loadable이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럼 dothing이라는 함수에서는 saveable이라는 프로토콜과 loadable 프로토콜을 둘 다 구현한 타입을 받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어떤 두 가지 프로토콜이 합쳐져서 하나의 타입 선언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이 스위프트 세계에서는 existential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토콜끼리를 합성해서 새로운 타입을 만드는 거죠. 네. 굉장히 이제 강력한 기능인데 이것을 이제 스위프트 3에서는 SE009라는 드래프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프로토콜하고 저희가 뭐 C++이나 자바에서도 익숙한 문법이죠. 이 꺽쇠를 통해서 프로토콜의 타입을 써야 했는데 그냥 AND 기호 하나만으로 가능하게 바꿨어요. 이게 그러니까 saveable과 loadable 타입을 받는 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이게 스위프트 3에서 바뀌었고요. 그럼 스위프트 4에서 existential과 바뀐 건 무엇이냐?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이게 프로토콜이잖아요. 프로토콜끼리의 합성만 existential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프로토콜끼리 합성만 만들 수 있었는데 스위프트 4에서는 이 UI 뷰는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콘크리트한 클래스랑 프로토콜을 합성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랑 서브 타입 existential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UI 뷰라는 클래스와 reloadable이라는 아마 프로토콜이겠죠. 이거를 합성한 이 두 개를 전부 다 구현한 타입만을 받겠다고 선언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도 굉장히 강력해진 기능이고, 예, 뭐. 근데 이건 약간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해야 더 와닿는 기능인데, 이게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쓰는 코드의 약간 변천사를 좀 생각해 봤는데, 저희도 예전에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이전에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프로덕트 타입을 받았죠. 그 화면에 이렇게 어떤 프로덕트를 보여주는데, 근데 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화면에 막 서로 다른 타입의 것들을 보여주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품만 보여줬는데 나중에 광고도 보여주고 중간중간에 기사도 보여주고 뭐 비디오도 보여주고 저희는 실제로 그렇게 돼요. 뭐 많이 겪으시겠지만 그런 경우에 보통 그것들을 다 감싸는 일종의 래퍼 클래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처리하죠. 저희도 그랬어요. 어떤 피처 아이템이라는 걸 만들고 걔가 뭐 프로덕트나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했었는데 저희가 스위프트 3에서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적용한 후에는 다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프로덕트나 이것을 감싼 피처 아이템을 가지는 게 아니고 프로토콜에 합성된 타입, existential이죠. 이것을 컨트롤하게끔 바꿨어요. 그러니까 featureable하고 identifier하고 shareable하고 메인 이미지가 있는 걸 우린 보여주겠다. 그리고 뭐 following 기능에서는 followable하고 shareable한 걸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꾸면 약간 이렇게 내가 스위프트의 뽕이 차오르는 좀 그런 코드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되게 스위프티한 코드를 쓰는구나. 이렇게 만족스러움에 차오르는 리팩토링을 한번 해보시려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명사 위주잖아요. 프로덕트, 피처 같은 건. 근데 프로토콜은 주로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위주의 코드에서 동사 위주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덕트라는 어떤 우리가 뭐 나름대로 정의한 프로덕트라는 게 아니고 이게 가능하고 이게 가능하고 이게 가능한 걸 우리는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코드의 의미를 좀 바꾸는 거죠. 네, 그렇고 스위프트 4에 또 새로 생긴 기능은 원사이디드 레인지라고 이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스위프트 3까지 해서 저희가 레인지를 잘 안 쓰던 것 중에 하나가 레인지가 불편해요. 스위프트의 레인지가 굉장히 좋고 강력한 기능인데도 좀 불편하게 돼 있어서 안 쓰는 게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타트 인덱스랑 엔드 인덱스를 무조건 정의하게 돼 있어요. 좀 불편해서 안 쓰는데 스위프트 4에서는 이렇게 한쪽만 열려놔도 그 다른 쪽을 자동으로 스위프트가 넣어줘요. 그러니까
4점점점 하면 4부터 끝까지, 그리고 .4 하면 처음부터 4까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스위프트가 지금까지 이걸 안 해줬던 거기도 하고요. 이게 패턴 매칭에서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받아서 .2면 0부터 2까지 숫자에 대한 패턴 케이스 매칭을 할 수 있고, 4점점점을 하면 4부터 더 큰 수까지의 케이스 매칭을 할 수 있게 됐죠. 예. 그래서 좀 더 스위프트에 있는 레인지를 잘 쓰면 좋은데, 사실 이걸 스위프트 레인지를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NS 레인지에 의존적인 코드가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전 애플이 이 문제를 좀 더 나중에는 이렇게 건드려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OBJC 키워드의 인퍼런스가 줄어들었어요. 스위프트4에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브젝티브-C에 노출되는 코드는 OBJC라는 이 키워드를 꼭 넣어줬어야 됐는데요. 이걸 저희가 몰랐던 이유는 스위프트3는 자동으로 이걸 추론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자동으로 해서 몰랐던 거죠. 자동으로 해주니까. 그러니까 근데 스위프트4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OBJC를 원하는지 좀 컴파일러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게 오브젝티브-C와의 호출을 위해서 컴파일러가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이게 결국 바이너리 사이즈를 상당 부분 증가시킨다. 이런 이유로 스위프트4에선 OBJC를 자동으로 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스위프트4 코딩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타겟 액션 같은 걸 만들 때 액션에 해당하는 코드는 다 이제 일일이 OBJC를 넣어줘야 되죠. 이 스위프트3까지는 전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 그게 아마 뭐 전체 코드를 한꺼번에 바꿀 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작업 중 하나일 겁니다. 간단한 작업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OBJC가 자동으로 추론되지 않는데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들만 좀 보면 돼요. 이렇게 OBJC로 선언된 것들을 오버라이드 할 때는 안 붙여도 돼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리고 프로토콜 자체가 OBJC로 선언되어 있는데 그 프로토콜을 구현할 때도 안 붙여도 되고요. 그리고 IB 액션, IB 아웃렛, NS 매니지드 이런 것들을 쓰면 당연히 안 붙여도 됩니다. 이것들도 이거 자체가 오브젝티브-C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붙이지 않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것은 다이나믹인데요. 다이나믹도 오브젝티브-C에 의존하는 기능인데 OBJC를 자동으로 추론하지 않게 넣어놨어요, 애플이. 이 설명이 좀 재밌는 게, 그러니까 다이나믹으로 상연된 변수나 메소드는 스위프트에 있는 정적 디스패치를 쓰는 게 아니고 오브젝티브-C에 있는 동적 디스패치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완전한 오브젝티브-C에 전적으로 의존되는 기능인데, 이걸 해놓은 것은 추후에 다이나믹 기능과 오브젝티브-C 런타임을 자기들이 떨어뜨려 놓을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기능을 합치지 않겠다, 떨어뜨려 놓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이 다이나믹과 같은 기능도 스위프트가 자체적으로 이제 커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이 정도의 암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근데 이 마지막 기능이자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코더블이라고 이 가장 스위프트4에서 가장 스윗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인코딩, 디코딩과 제이슨 인코딩, 디코딩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인데, 이제 스위프트4 전에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뭐 이러한 스트럭트가 있으면, to도라는 스트럭트가 있으면 주로 이런 식의 메소드를 생성자를 만들어줬죠. 어떤 제이슨 타입의 딕셔너리나 스위프트 제이슨 타입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가 됐든 제이슨에 해당하는 걸 받아서 생성하는 걸 많이 넣어줬죠. 특히 웹 API와 인터페이스가 있는 객체들은요. 저희 회사에도 이러한 코드가 정말 수천 줄 넘게 있어요. 네. 모델 코드의 대부분은 이러한 코드죠. 근데 스위프트4에서는 코더블이라는 프로토콜만 넣으면, 이렇게 코더블만 넣으면 저 문자 그 딕셔너리를 선언하고 제이슨 디코더에 디코드만 호출하면 저 딕셔너리를 자동으로 아까 선언한 클래스로 스트럭트나 클래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고요. 반대로 인코드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코드도 많이 있죠. 저희가 웹 API에 포스트나 푸스를 하려면 주로 이렇게 뭔가 JSON으로 컨버팅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이러한 코드를 작성하고 뭔가 API에 보낼 때 인코딩을 한 다음에 HTTP 바디로 넘기죠. 이러한 코드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짜는 코드인데 스위프트 4에서는 코더블이라고 선언이 돼 있으면 그냥 인코더만 하면 그 스트럭트나 클래스 타입에 맞는 JSON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스티드 된 경우에도 전혀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저의 어드레스가 있고 유저가 코더블이고 어드레스가 코더블이면 중첩된 JSON을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중첩된 JSON을 알아서 디코딩도 할 수 있고요. 이거 좀 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코더블은 디코더블과 인코더블로 구성이 되는데요. 디코더블을 인코딩을 안 하면 디코더블만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선언하고 이것 또한 디코더블의 예인데요. 이렇게 JSON 문자열을 데이터로 만들고 디코드를 하면 객체가 적절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디코더블이 뭔가 궁금해서 문서를 봤어요. 그 문서를 보면 딱 하나의 그 명세만 있는데 이렇게 init from decoder 생성자만 있어요. 그리고 required라고 써있죠. 근데 이게 required라고 써있는데 저희가 required면 이제 꼭 있어야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든 적이 없죠. 지금까지 예제 코드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예, 약간의 굉장한 흑마법이라고 볼 수 있는 기능인데 그러니까 보통 다른 언어에서 어떤 메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면 그 메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기능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스위프트에서는 메타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하니까 컴파일러 단에서 JSON을 위해서 JSON이나 뭐 어떤 인디코딩을 위해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코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넣어주는 코드는 실제로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도 똑같이 작동하고요. 사실상 컴파일러가 이 익스텐션 디코더블에 있는 그 코드들을 넣어준다고 보면 돼요. 그 코딩 키라고 하는 이너머레이션을 만들고 그 이너머레이션에서 우리가 쓸 프로퍼티를 다 정의하고요. 그 다음 실제로 init from decoder initialize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적절히 이 initialize를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본 예제랑 상관없이 그냥 디코더블이나 코더블만 쓰면 그 문자열 타입의 JSON도 바로 디코딩이 가능해요.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니까 그 JSON 디코더에 디벨로퍼 셀프가 그 문자열 타입으로 선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문자열 타입의 JSON을 디코딩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하죠. 더 파워풀한 건 딕셔너리 타입도 디코딩이 가능해요. 디코드에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과 디벨로퍼를 받는 딕셔너리 타입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 딕셔너리 타입에 해당하는 JSON을 바로 디코딩할 수 있어요. 또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리고 뭐 흔히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우리 API에서 돌려주는 프로퍼티랑 저희가 정의한 프로퍼티랑 다른 경우가 당연히 생기겠죠. 예, 그럼 보통 이제 API를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일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엔 그 아까처럼 전체 다 요걸 만들면 되는데 이러한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스위프트는 코딩 키스라는 이 이름을 꼭 지켜야 돼요. 코딩 키스라는 이름에 코딩 키를 구현한 이너머레이션만 선언을 하면 그리고 이 이름을 매칭을 해주면 그 다른 이름에 대한 프로퍼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벨로퍼의 _id is _ios라고 선언을 해주면 그러한 JSON 필드를 적절히 인코딩, 디코딩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예제는 using JSON with custom types라는 플레이그라운드 파일이 있어요. 애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텐데 얘를 좀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JSON 타입도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거의 다 끝났고요. 스위프트 5.0에 대한 얘기를 한 페이지만 할게요. 스위프트 5.0에 대한 내용을 좀 궁금해서 살펴봤는데 2018년 후반기에 나온다고 하고
그나마 지금 약간 공개된 내용은 러스트 언어가 있죠. 러스트 언어의 이제 메모리 모델이 굉장히 강력하고 복잡한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는 로우 레벨 단에서 필요할 경우 따라할 수 있는 그 모델 오너십 모델을 만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정말 눈에 띄는 건 뉴 컨커런시 모델에 대한 어떤 그라운드 워크를 할 거다. 쉽게 말해서 어떤 동기화 기능을 언어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게 바닥 작업을 하겠다. 근데 너무 기대가 큰 걸 이제 경계하는지 스위프트 5의 어떤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어떤 그 어싱크 어웨이 같은 기능을 스위프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스위프트 5는 아니면 뭐 6 때쯤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합니다. 예. 이상이고요. 감사합니다.